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어, 예, 지금부터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9월 부모 교류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재단에서 체인지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체인지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옆에 보이는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저희 청년재단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추후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단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재단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2015년도에 청년들의 이제 일자리라던가 여러 가지 청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돕고자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 이후로 많은 어떤 다양한 내용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 오늘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뭐 부모님일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또 어떤 자녀분들의 문제가 저희 체인지업 사업에 국한된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 지원이나 교육 희망 지원이나 크게 복지 지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자세한 개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재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자세한 내용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재단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체인지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체인지업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같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특성은 소위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희는 뭐 고립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 관계를 좀 벗어나서 집 안에서 혼자만 생활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로부터도 좀 고립돼서 방 안에서만 지내는 그런 청년들을 지칭해서 그런 청년들이 저희 우리나라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인제 그 개인의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2018 년도서부터 저희가 이 친구들을 찾고 지원을 작게나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뭐 이런 내용들은 이 파일은 아마 원하시면 다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도록 하고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 목적은 은둔형 외톨이 성향의 친구들,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은둔형 외톨이면 되겠지만 저희 청년재단이 지원하는 그 범주가 있어요. 저희 인제 정관에 표시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서 만 34 세까지 그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 지원 내용은 뒤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원 규모는 최초 2018 년도에는 5 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연 40명 정도 그리고 그 가족, 부모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어느 정도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어 저희 뭐 지나간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뭐 그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와 같이 하는 기관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뒷부분에서 사업 설명하면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9 년도에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들의 어떤 실태 조사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하이 교육 그룹이라는 기관에서 저희 어떤 실태 조사를 담당하게 돼서 조사를 진행했었고,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제 김혜연 호서대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교수님께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 드린 이후에 김혜연 교수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재단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따가 특강을 듣고 중간중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대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체인지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1 차적인 저희 대상은 그 고립 청년 자체겠죠. 소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려지는 그 고립 청년들에게 변화를 좀 주고자 저희가 인제 여러 시행착오와 어떤 고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설계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획으로는 공동생활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은 어 어떤 비슷한 처지나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같은 곳에서 같이 모여서 인제 생활을 함으로써 생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공동체로부터 받는 그런 어 동기,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자, 그로부터 인제 좀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이고요. 현재 저희가 공동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두 기관과 같이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8 년도부터 계속해서 같이 해온 사회적 기업 K2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그 하나고요. 여기서 10 명의 청년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월 달부터 같이 새로 하게 된 나들목 바나바 하우스, 지금은 뭐 리커버리 센터라고 총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10 명의 또 다른 청년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대1 지원이라고 해서 그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어떤 그 1대1 심리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룹 활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1대1 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이하당 심리상담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40 명의 당사자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사단법인 공감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기 심리 상담이라고 써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리 안정 그룹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단법인 공감인은 대상자 40명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 가족 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 체인저 프로젝트는 그 당사자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가족과 부모님들도 어 어떤 그 정도의, 아니면 그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매월 부모 교류회를 저희 청년재단 강의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 월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계속 못 하고 있다가, 그래도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효할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뭐 의견도 다시 여쭤볼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 코로나 상황이 뭐 나아지지 않으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개선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부모 교류에서는 크게 1 부와 2 부로 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 부에서는 그 어떤 이쪽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특강을 진행하는 게 1 부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좀 이따 하게 될 게, 그 특강은 오프라인 모임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1 부만큼 중요한 게 2 부인데, 2부 순서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자기 얘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인제 이 어떤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 청년의 특성상 가족들이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여기에 와서 같은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그런 가족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2 부는 사실상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답답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특강은 어느 정도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자리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아까 사업 얘기를 정리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인제 참여자를 대상 청년을 발굴을 해서 초기 상담을 합니다. 초기 상담을 해서 그 당사자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서 공동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1:1 지원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류에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모든 대상자 40 명과 그 가족들에게는 별도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 청년들이 쪼금 힘을 얻었을 때 사회를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일 경험이라든가 채용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서 저희도 여러 기업들과 어 일 경험 현장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성과나 연결은 되진 않았지만 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일 경험 어 현장을 좀 연결하는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어 드렸던 것처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지금 나가고 있는 거에서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현재 저희 운영 기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생활 기관 2 군데랑 1:1 지원 1 군데, 그다음에 별도의 심리 안정 프로그램 진행하는 공감인이라는 곳 4 군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K2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 달라고 좀 요청이 와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은둔 청년 방문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어 어 잠시만요. 이겁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이게 성북구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서 지역적 한계는 있어요. KT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성북구에 위치하기도 하고 그 어떤 인프라의 한계가 있어서 뭐 더 넓은 지역이나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성북구에 계시는 어떤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이 한번 어,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자녀들이 집에서 좀 안 나올 때 여기 이제 집에서 좀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청년들이 이제는 나와서 그런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락을 하시면 자녀분들이 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쪽으로도 문의 주셔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어, 지금부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했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프로젝트 매니징 하셨던 호소대학교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김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그 실태조사 하시면서 이미 그 전부터 은둔형 외톨이들을 많이 만나오셨고 그들의 고민과 그 부모님들의 어떤 어려움까지도 상당히 많이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모시고 좀 도움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았던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김혜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소개가 좀 또 따로 되어 있듯이 저는 파이 청년학교 그리고 파이 심리상담센터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제가 그 기회를 허락받은 거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 청년재단에서 수주를 받았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파트는 간략하게 그 고립청년 실태조사의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고요. 그 뒤에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은둔형 또는 좀 광의의 은둔형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 그리고 현재 제가 그들과 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 잡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달 전부터 계속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는 걸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온라인으로 소개를 제가 하게 되는데 많이 아쉬운 마음이기는 하지만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은 그 작년에 했었던 실태조사 내용을 좀 먼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조사 내용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연구를 해왔고 또한 만나고 있는 것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파악했었던 은둔 또는 고립의 원인 그리고 관련 요인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몇 명의 은둔형 생활을 했었던 그리고 그 경험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것, 자신을 이렇게 그 경험을 자기의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지로 표현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마지막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게 그럼 많이 알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 실천 사항에 대해서 나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해결 방법이라고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멘토링을 드렸더니 조금 효과 있다고 하시더라라는 부분을 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2019년에 했었던 고립청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요가 담겨져 있는데요. 기간은 2019년 9월에서부터 올해 초까지 2020년 1월까지 보고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제 청년재단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셨었는데요.
어떤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그리고 하겠다는 의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심층 면접을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1 심층 면접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왔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모 중에 한 분, 그 또 동일한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과 그리고 부모 중 한 분에 대해서 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과정은 먼저 문항을 만들었고, 면담자들의 사전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가서 물어보고 인터뷰를 할지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럿 조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물어보고 대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0월부터 1월까지의 긴 기간 동안에 한 명 한 명을 집으로 찾아가서 개별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났던 청년들은 청년이 47명이었고요. 그리고 부모가 34명이어서 이게 부모와 자녀가 쌍이 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지만 전체 숫자는 총 8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일럿 조사를 했었던 숫자가 청년이 4명, 부모가 1명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이제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만났던 그 면담자는 전적으로 전부 모두 상담 전공을 하신 전문가셨습니다. 여긴 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6명이 줄을 짜고 그다음에 그 어, 명단을 주신 그 학생 청년들 그들의 위치나 아니면 지금 상태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가장 적절한 분이 그 지역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에서 길게는 30년 정도의 상담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담원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주는 연구원분이 2분 계셨습니다. 면담 전에 이제 가장 사실은 그 모든 전체 프로젝트보다 가장 힘들었던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재단에서 다른 어디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면담 전에 대상자와 약속을 정하고 실제 면담이 이루어지기까지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어렵다기보다는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만나기 싫으면 그 다음 면담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사를 표현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힘든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요. 1차로 청년재단에서 주신 주소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연락이 안 되면 2차 연락을 하고 5일 이내 3차 연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스를 했는데도 만나기 싫다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문자로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하기 싫다는 표현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통해서는 다시 예스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럴 때는 4차, 5차 연락을 시도한 후에 그때도 다시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찾아가지 않는 이런 절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절 표현이 없는 경우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추후 다시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락, 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부모님은 강한 의사를 표현하지만 아이가 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 자체를 좀 차근차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자, 면담 질문은 여기 좀 자세하게 썼는데요. 이 부분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인적 사항하고 현재 심리적 상태, 즉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가장 고통받는 심리적 어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두 집단에 대해서 모두 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이 객관적 검사였고 나머지 1번에서 14번 또는 1번에서 12번까지는 모두 질적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가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답을 피하는 것들은 좀 스킵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주제들이 제안이 되면 그 얘기로 쭉 가고 그래서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또는 길게는 2시간 정도까지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면담이긴 했지만
짧았지만 짧은 상담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경험들 상담자들은 나중에 피드백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내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주요 결과에서 먼저 청년하고 부모의 가장 인적 사항, 가장 먼저 보여지는 사항인데요. 청년의 경우에는 이제 주신 명단이 그렇기 때문이긴 한데 서울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재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서울 경기에 다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이 한 70%가량을 차지했고요. 인천이 그 나머지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경기가. 성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좀 더 많은 경험과 연구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자녀도 그렇고 청년 스스로 표현을 하고 응답하는 경우도 그렇고 남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66.0%였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그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는 성별이 부모님이 80%가 우리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했었던 연구에서는 남자 비율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은 17세, 가장 어린 친구가 17세에서부터 34세까지 있었고요. 부모님의 연령은 이제 그 부모 연령 세대이시기 때문에 40에서 60세대였습니다. 청년들의 평균 연령은 25.5세였고요. 이걸 구간별로 했을 때는 가장 많은 구간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이 부분도 저희는 아직은 좀 불가사의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첫째 자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스스로 얘기했을 때 60% 정도가 맞이였고요.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는 73.5%가 첫째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20대 초반이 얘기를 해주는 거랑 일치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대학을 다니다가 중단한, 즉 대학에 들어갔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한 45%가량이 대학을 중단한 상태였고 고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적사항, 저희가 물어봤었던 많은 인적사항 중에서 좀 독특했던 점은 청년도 그렇고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생활의 변화가 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사와 전학을 물어봤는데요. 한 번도 없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했을 때 그 다섯 가지의 조합 가운데 네 번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0%가량이 전학과 이사의 경험이 네 번 이상 있었다. 이게 아직은 뭐 저희 대상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이 뚜렷한 양상이다라고 특징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특징이 좀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확인한 거는 이건 간이 심리 검사, 간이 건강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은 우울이었습니다. 지금 우울감이 가장 높다였고요. 두 번째는 강박. 강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뭔가에 아주 작은 거에 심하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리고 예민해져 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리나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대인 예민성.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너무 예민하게 있었고, 네 번째로 불편하다고 얘기한 게 불안이었습니다. 이런 순서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두 집단, 그러니까 즉 청년 집단과 부모 집단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양적 연구로 유의미한 차이인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돌봄과 과보라고 하는 두 하위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부모 양육 태도에서 청년들은 돌봄이 38점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모님도 39 정도이다. 점수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과보라는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좀 눈에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돌봄은 부모님이 대답한 거랑 비슷한데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는 과보를 좀 더 많이 받았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부모님은 돌봄에 대해선 자녀와 유사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과보는 청년들이 대답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낮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더 그거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적사항에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주요 결과를 좀 집단을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립 청년들이 대답한 부분인데요. 이 항목 하나하나가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던, 그러니까 오픈 질문으로 해서 응답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달라라고 했고, 저희와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립 청년들이 거의 이구동성 동일하게 얘기한 건, 어쩌면 고립되어 있으니까 당연할 수 있겠지만 대화하는 상대가 없다. 몇 개월째 또는 몇 년째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 대화다운 대우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보는 거다. 이게 몇 년 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대화 성사가 없거나 있으면 한두 명이다라고 얘기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꼭 유의해서 좀 물어본 거는, 상담이나 정신과적 또는 어떤 정신치료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있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90% 정도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적으로 볼 때 모두 다 그러면 거의 다가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세부 사항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있다의 정도가 한 번 가봤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도움을 받았고 꾸준히 어떤 전문가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거나 약을 받을 수 있었다의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다의 경험이라고 표현한 친구들도 한 번 있었다까지 표현을 하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없다에 오히려 저희가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있다라는 것 사이에서의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식사나 수면과 같이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 깨진다인데, 이 부분을 청년들도 스스로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식사나 수면을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였을 때 대체로 불규칙하고 개인차는 굉장히 크지만, 한 끼를 먹는 친구, 세 끼를 꼬박 먹는다면 몇 달째 제대로 안 먹고 있다, 몇 년째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특히 수면의 경우는 거의 낮과 밤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한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매일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주로 거기서 영화를 봤다. 아니면 내가 거기서 주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볼 땐 그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는 가족들이 자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참 파악하기 어려웠겠다라는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방문이 차단된 경우는 더더욱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이 친구들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참 알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연동되는 얘기겠지만, 그럼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좀 놀라울 정도로 돈을 안 쓰고 있다. 뭐 당연히 돈에 대한 어떤 수입이 없으니까 안 쓰고 있다도 있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나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은 벌 자신이 없고 앞으로 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절대로 안 할 거다. 이런 대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에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소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핸드폰 비용이나 아니면 컴퓨터 속에서 어떤 캐릭터를 구입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페이를 지출해야 되는데 워낙 수입이 없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다 차단한다. 굉장히 사고 싶은 것들이 온라인 속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내가 참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역시 편차가 굉장히 크죠. 1년 미만인 친구들이 있었고, 가장 길었던 친구가 15년째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까지 저희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계속 굉장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떤 그런 계기에, 어떤 시작 시기에 고립이나 은둔을 하기 시작했느냐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가 컸던 시기에 자기는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것 같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계기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표현했습니다. 즉, 이사나 전학이나 중퇴나 제대나 편입이나 재수, 귀국 이런 것들이 다 생활의 큰 변화인데,
저희가 좀 반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걸 하다 보니 은둔이 됐다. 그러니까 은둔을 선택하다 보니 어 학교를 안 가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인관계가 딱 나빠지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대인관계나 학교 부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탁 생기고 나서부터 자기가 많이 생각하면서 선택한 것이 은둔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 내가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크게 요구되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계기는 대인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학교 부적응일 수도 있고 자신의 내향적인 성향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던,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표현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전혀 대비할 수 없었지만 가정 불화가 굉장히 본격화됐었던 그 시기를 꼽았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몸이 힘들다.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력적이거나 신체적인 어려움들, 좀 위험할 정도의 신체 건강에 데미지가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다 걱정을 하시죠. 햇빛들을 안 보고 지금 영양 상태가 불충분하고 뭐 위생 상태 불충분하면서 질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죠. 본인도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잠깐 뭐 이렇게 잠깐 5분 10분만 움직여도 굉장한 피로감을 느낀다. 그 심리적인 피로감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무기력, 우울, 불안. 여기 제가 조현병이라고 쓴 이유는 제가 조현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찾아보면 이런 걸 조현병적인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건가 할 정도로 지금 제가 되게 불안정하다. 이렇게 오래 있다가는 좀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를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낀다. 이 증상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명료하게 발병이 됐다기보다는 너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자기도 지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어려움 많이 표현하고 있었고요. 나가거나 이제 부모님들이 야 너도 뭐 친구를 만나봐라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혐오하거나 형편없다고 취급을 할 거다. 이런 피해의식을 느끼는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가장 분명한 위험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격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슷할 정도로 없다와 있다가 반반 정도였습니다. 자해나 자살 시도가 있다의 경우가 한 42.2%였는데요. 이것도 아까 그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와 비슷하게 있다 정도가 생각 정도 해봤다, 한 번 정도 약간 구체화시켰다 정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은 사실 없다에 가깝게 그냥 지나갈 일인데 반복해서 그러는 것이 있느냐, 그런 자해나 자살 시도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냥 한두 번 있었던 대상자들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경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건 사실은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대상자가 가족이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 또한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가족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공격을 해본 적이 있느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랬을 때 거의 반반 50% 정도였는데 이때도 개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과하게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정도, 그것도 한 번 정도 그랬다인 친구도 있지만 정말 위험하고 가족에게서 허용이 계속돼서 반복하고 있다. 나도 이게 통제하고 싶지만 안 된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해와 자살, 그 다음에 공격 경험 또한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극명하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계다라고 보여지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거와 잃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얻은 거는 없다. 라고 명백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거나 좀 내가 탐색하고 내 인생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탐색해볼 시간을 좀 얻은 거는 같다. 잃은 거는 뭐냐 했을 때 시간을 잃었다. 나는 내 청춘을 지금 여기에 파묻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회활동이나 관계에 만들어진 게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어떨 것 같냐, 내가 세상에 나간다면 어떻게 볼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뭐 천편일률적으로 나를 한심하게 볼 거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다 그 친구들이 직접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날 패배자로 볼 거고 한심하게 볼 거고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하는 패륜하다라고 볼 거다. 가족들, 친척들 다 이렇게 볼 거다라고 굉장히 좀 또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아마도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다. 이게 굉장히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할 거라 설명을 할 수도 없다. 누가 나를 이해하겠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도움은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뒤에도 내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실었 부분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거든요. 부모님들은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어떤 거든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시려고 도와주시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 또는 주변인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기관들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관심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고요. 좀 기다려달라. 내 속도로는 그건 어렵다. 이런 기다려달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믿어달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태도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면 어떤 도움은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상담, 또 1대1 멘토링, 그리고 나와 유사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나를 좀 비난하지 않는 사람과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과 조심스럽게 외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더 길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좋아지면 제가 이걸 좀 순서적으로 썼거든요. 이 친구들도 이런 시간적 흐름을 갖고 좀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좀 믿어주고 한두 명에 의해서 세상으로 좀 나가면 그 이후에 교육이나 직장과 같은 공적 기관들에 자기가 소속되는 것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은둔형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냐? 과거 필요했던 도움이 무엇이냐고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지요.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를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도 못한다가 아니라 작게지만 나 나름대로의 성공 경험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성취감을 내가 느꼈었으면 은둔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어떤 정형화된 학교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지만 내 눈높이와 우리들과 같이 독특한 친구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형적 학교라고 한다면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여기까지 이렇게 뒤로 오는데 누군가가 상담이나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의 부모님은 아니고 또는 동시에는 이 친구와 부모님을 동시에 이제 시간차를 두고 면담을 한 경우도 있고 자녀가 너무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만 면담을 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가정이 동일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부모님의 응답 결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작 시기가 언제였던 것 같으냐. 지금 기억해 보시면 언제부터 구립을 시작했느냐 봤을 때 개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담센터에 오는 친구들도 이르면 초등학교부터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는 오지 않죠.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오시는 부모님은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거고요. 반면에 20대 말 내지는 30대 초반의 자녀를 둔 50 이상의 연령층이신 부모님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은둔 시작 시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작은 언제인 것 같으냐 해서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건 청년들이 대답한 거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제 시작은 중고등학교였고 본격화된 것은 지금 몇 년 사이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계기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사해서 좀 놀랐는데요. 청년들의 응답과 유사했습니다. 즉 어떤 변화가 컸을 때 불거져 나왔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잠복된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학이나 이상이 아니라 이사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이사 또는 가정 불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누적되어 왔지만 강하게 어떤 훈육을 들어갔을 때 방치나 폭언이나 무관심이나 또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이건 입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의사에 반해서 강제 입원을 시켰을 때 그것이 꼭 뒤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전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표현했습니다. 즉 청년 응답하고 유사하게 분명한 계기가 있을 때 좀 악화됐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플러스를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쓴 내용 중에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청년들과 이제 시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하셨겠지만 청년들은 가정 변인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부모님이 이러셔서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이 이래서 이런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고요. 거의 이제 자책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전학을 가서도 적응을 좀 잘했으면 됐고, 이사를 가서도 동네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고, 이렇게 주로 학교나 이렇게 그 자기 생활 바운더리를 주요 원인과 계기로 정했는데, 부모님들은 가정 변인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셨습니다. 즉,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렇다. 물론 시각의 차이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훈육을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도 부모도 굉장히 서로를 각자가 상대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원인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따옴표에 넣은 거는 부모님은 아이들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표현이 갑자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즉 청년들은 저는 초등학교 초부터 대인관계가 어려웠어요. 라든지 사실 힘들었는데 제가 몇 년간 참았어요. 그리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결국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굉장히 잠복되어 있었던 시간을 언급을 합니다. 반면에 부모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랬어요, 아이가. 이런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즉,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면적인 변화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셨겠죠? 그러나 자녀 스스로 청년들이 본 것보다는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당사자니까 청년에 잠복되어 있었다라고 언급한 게 보다 더 정확하겠지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놀라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보실 때 그 고립되어 있는 자녀는 어린 시절에 어떤 자녀였냐, 일반적으로 볼 때도 어떠셨고, 다른 자녀와 비교하셨을 때 어떠냐 했을 때 굉장히 일관적으로 조용했다. 그리고 소극적이었고, 정말 말 잘 들었다. 모범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좀 뭐 지나간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많은 원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그냥 조용히 지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반대로 ADHD라고 불려진 적도 있다. 그리고 되게 눈에 띄려고 했다. 열정적이고 창의적. 근데 이게 공격적이고 누군가를 해하는 이런 열정이나 창의성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었고 말 잘 들었다. 그런데 독특했다라는 차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해적이거나 어떤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 화살표 뒤로 제가 묶은 거는 굉장히 긴장을 잘했고 새로운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계기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즉 변화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인데 변화가 계기가 되는데 이걸 잘 못 이겨내는 내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은 요구하지 않았다. 예, 참 이 부분은 마음이 아픕니다. 즉 뭐 이사 갔는데 전학 갔는데 힘들다, 친구들이 괴롭혀서 힘들다 얘기들을 굉장히 몇 년 지나고 나서 알았다. 이렇게 요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어떤 부모였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반성과 자책과 회한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표현하셔서 저희가 많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몇 가지의 유형으로 좀 응답이 나뉘어지는데요. 내가 분노나 폭언을 아이한테 많이 했다. 아이의 원인이든 우리 가정의 원인이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아니면 반대로 좀 방치돼 있었던 것 같다. 무관심했고 시간이 여러 가지로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고 걔의 아이의 힘듦을 나는 무시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나고 보니 무시가 됐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화가 부족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많이 표현하신 거는 내가 굉장히 높은 기대를 그 아이에게 제시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만 중요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 같다. 지시를 많이 했고 푸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하고 전혀 변수가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부부가 힘들었다. 또는 가족 내 불화가 늘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돌볼 에너지가 없었다. 이렇게 불화를 표현하셨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점이 어떤 점이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아이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가 독특한 행동을 했을 때, 은둔을 표시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다. 있는 그대로 인정 못했다 이거고요. 그리고 내가 불화를 힘든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간 것 같다. 방치됐다 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굉장히 비일관적이었다라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괜찮았을 때는 허용적이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허용적이지 않고 어떤 것들이 지시가 갔었던 것 같이 우리 가정의 양육의 틀이 부재했던 것 같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현재 상태가 어떤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어떠신가? 라는 걸 여쭤봤습니다. 가장 힘든 점이 뭐냐? 라고 여쭤봤을 때 지금 부모님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사자 스스로도 지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갱년기를 지내가시는 시기와 맞물리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나의 갱년기만으로도 힘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그래서 내가 취약해서 지금 못 이겨내고 있는 건지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가 두 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녀의 문제와 내 문제가 다 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힘듦을 표시하셨고요. 아이 못지않게 불안, 불면, 우울을 표시하셨고요. 그리고 아이의 그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우리 집안의 지금 경제 상태가 어렵다 이렇게 표시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를 보고 우리만의 어떤 즐김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또한 우리 가족 모두도 사회적 관계를 거의 단절하고 산 지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친척을 만나지 않고 쟤만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여행을 가지 않고 외식 잘 편안하게 하지 않고 이러면서 사회적 관계들이 계속 더 축소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을 굉장히 뼈저리게 아파하시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이제 숨기고 우리 아이가 그렇다라는 걸 가족 내에서, 친척 내에서도 감추고 있는 분의 경우들은 훨씬 더 관계의 단절이 심각했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의외로 얻은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강압적으로 돌아보게 된 거죠. 자녀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통해서 돌아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겸손해졌고, 감사가 찾아졌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약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자녀에 대한 또는 양육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됐고, 통찰, 그리고 내적 성장, 이겨내는 힘, 공감 능력,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내면적 성숙 같은 거는 얻은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얻은 것이 모두 잃은 거를 상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잃은 게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잃은 것 같다. 예, 사실은 얻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잃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는 잃은 것에 대한 지금 가슴 아픔, 힘듦이 굉장히 명료하신 거죠. 모두 다 잃었다. 시간을 잃었고, 일상의 행복을 잃었고, 그 다음에 쟤를 생각했을 때 나의 평안한 노후도 다 잃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예상하실 때 어떨 것 같냐, 가장 걱정되거나 가장 어떤 모습으로 될 것 같은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자립이 걱정된다. 내가 이렇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상상되지 않는다. 얘기셨고요. 현재 모습으로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지, 반면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냈고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너무 잘 알 거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풍부한 그 감수성을 가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희망사항과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여기 팀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은둔에서 벗어난 친구들이 나와서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워낙에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기만 하면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더 적격인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바라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당연한 바람이실 거고요. 그 뒤에를 제가 파란색으로 썼는데 어떤 표현들을 하셨냐면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자랐으면 평범한 청년으로 사회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평범한 청년이라는 말이 저희 상담원들이 이게 그냥 쉽게 와닿지가 않았던 게요.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게요.
그냥 평범하게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평범하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평범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고, 정신건강도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네다섯 가지의 조건들에서 이 정도의 상태를 모두 누리고 사는 청년들은 요즘 많지 않습니다. 어느 거 하나에선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기 때문에 사실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걸 바라고 계시다. 그리고 예방책으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부모 교육. 정기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멘토링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나의 힘듦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좀 받고 싶다였고요.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 서포터 필요하다였고요. 그들이 그 비슷한 유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심리 상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일자리, 복지액들, 그 다음에 군 문제까지 해결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화면을 보는 게 좀. 네. 자,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 화면이 이 페이지하고는 다르게 나오네요. 지금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네, 청년들에게서 들었던 생생한 목소리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표현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들에게서 굉장히 절절하게 그들의 대변하는 표현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5년 됐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친구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건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 관계도 부모 싸우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2년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 공무원 준비를 하다 그만뒀고 나는 부유한 동네에 살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고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가지 못해서 나를 부모님께서 부끄러워하셨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뚱뚱하고 쪽팔리니까 옆에 걷지도 말라고 했다. 뭘 많이 했지만 확신을 갖고 한 것은 없다. 나는 계속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힘들어서 이제는 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경우입니다. 나의 남매, 다른 가족들은 다 똑똑하다. 기능이 무척 좋은 사람들인데 나만 이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내가 나조차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부모님들은 가급적 그런 말씀을 안 하려고 하시는 스타일인데도 내가 민감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작은 행동도 내가 다 느낄 수 있었다. 즉,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또 그런 표현이나 언지를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좀 과하게 일 수도 있겠지요.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늘 조건부로 살았던 것 같다. 늘 부모님이 이거 하면 저거 해줄게, 이거를 해야 저거 줄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다. 였습니다. 연속해서 목소리입니다. 이게 아까 그 취거나 아니면 ADHD 같은 그런 현상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친구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는 관심 받으려고 웃기는 짓을 많이 하고 막 일부러 지각하고 또는 왜냐하면 지각하면 주목받으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질문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 내 별명이 사이코였다. 난 다르구나 느끼면서도 주눅이 들었다. 난 더 이상 어떻게 나를 존재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힘들어졌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좀 다른 차원의 목소리입니다. 엄마가 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했다. 엄마를 생각하면 죽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지 않기로 했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다. 즉 부모님이 힘드시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끝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기대를 표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었던 멘트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립 청년의 상태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죠. 늘 싸우는 부모도 학교도 다 무서웠다. 방이 제일 안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롭다. 나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무 역할이 없다. 그래도 나 때문에 부모님이 또 나쁜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어떤 걸 하지 않았다.
예.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기는 욕을 먹게 하기 쉽지 않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마지막은 나는 문을 잠그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지금 아마 가족이겠죠? 문을 열 수는 있었다.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 식구들이 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문을 열 수 있는데 안 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 아프고 힘들지만 찔리더라도 서로 그 아픔을 겪고 부둥켜 안았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자, 이 시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저희 상담원들끼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부모님들은 밖에서 굉장히 안절부절하시면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하면서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왜 아무도 안 들어오지? 이런 생각도 뭐 물론 늘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문 안 잠겼는데 왜 아무 반응도 안 하지? 라는 거를 굉장히 속에서는 또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걸 보여준 경우였습니다. 자, 다음은 목소리가 부모님들에게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나는 적절히 자율과 통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좋은 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억압하고 통제한 것만 기억하더라. 그래서 나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폭언을 한다. 아이가 뛰어나고 잘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약점을 극복해 주려고 했다. 강점은 그대로 돼도 되니까. 후회가 들어가는 말씀이시죠. 즉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게 많아서 그건 잘한다고 나만 둬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만 계속해서 지적해 주면서 개선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다음 문장 목소리는 나는 살기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 잘 벌렸기 때문에 내가 돈 못 받은 것을 아이에게는 해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그때 아이가 정말 아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든다 얘기하셨고요. 마지막도 후회가 많이 들어간 목소리셨습니다. 공부 잘할 때만 칭찬해주고 반응해주고 그랬다. 얘는 공부 잘하는 것만 제일 장점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넓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시겠죠. 여기서는 한 가지만 볼게요. 가장 안타까운 건 내가 행복한 엄마가 아니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예,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상담자들이 상담을 몇 개월 하면서 부모님과 청년들을 만나고 나서 했었던 얘기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중고등학교의 상담 시스템이 문제아에게 집중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지금 막 어떤 돌발 행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과 씨름을 하는 동안에 사각지대에서 조용히 고립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더라. 네. 지금 우리가 만나왔던 청년들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들이었던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면담을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계획 자체에서 부모님들은 10,000원 상품권을 드렸고요. 청년들은 20,000원 상품권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그걸 표현해 주는 건데요. 상품권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자신의 힘으로 해서 번 것이라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면담 후에도 그 상품권을 계속 손에 들고 있었다. 이들에겐 작은 성공 경험이 필요하다. 라는 걸 상담자가 언급하셨습니다. 즉,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들이 지금 오랫동안 은둔하고 있다 세상으로 나올 때는 작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미세해 보이지만 그 성공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면담에 응함으로 인해 굉장히 꺼려졌지만 전화에 응대함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걸 통해 상품권을 20,000원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기여한 것에 대해 굉장히 보람이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상담자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에 들어간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니 너의 선택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선택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럼 나오는 것도 너의 선택일 수 있으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도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니까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는 표정이었다라고 상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즉, 너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준비될 때 나와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청년이었다.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면담 2시간 후에 폰으로 문자가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중하고 공손하게 저희들을 대해줬는지 무의미할 수 있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제 얘기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제가 참 횡설수설했을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 10분 정도 얘기를 더 드리고 제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둔의 원인, 두 번째는 은둔의 원인과 관련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작년에 했었던 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거의 이제 소개를 드렸죠.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따로 만나고 있는 상담 장면이나 여러 장면에서 만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저희 상담원들이 만났던 그 친구들의 경우들을 다 합해서 은둔의 원인이 뭘까? 관련 요인이 뭘까? 이거를 완전히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또렷한 특징들이 뭘까? 이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표현되어 있듯이 은둔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 요인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밝혀질 거는 같습니다. 어떤 생물학적 특성이 있을 것도 같고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정신과적 치료의 입장은 이게 호르몬이나 이런 분비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도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확인된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요인, 심리학적 특징, 또 내가 대인관계를 하는데 사회적 기술 부족 이런 것들도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분명히 가족적인 요인이나 학교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는 다 자세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좀 나누고 싶은 취지는 이 원인을 무슨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취약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민함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표현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했다라고 본인은 내가 엄마한테 엄청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언제? 라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중학교 때 힘든 거 무시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엄마나 아빠는 너 중학교 때 힘든 거 정말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표현 능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서의 모든 대처를 부모님이나 어떤 주변 사람이 대신 다 해줄 수가 없는데 본인의 대처 능력도 굉장히 여러 이유,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처 능력도 상당히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1급수에서는 정말 맑은 물에만 살 수 있는 더 오히려 순수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상황들이 이 친구들한테 정말 좀 불운하게도 반복돼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우 관계라든지 이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의 변화나 또는 어떤 불화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가 즉 진로를 계속 나가다가 실패했었던 경험들이 이 친구들은 굉장히 타격이었습니다. 한 방향을 10년 정도 추구하고 갔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험을 탁 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진로의 꺾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취약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지금 제가 좀 더 얘기를 나누게 되는 대상,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보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두신, 고통받는 부모님들이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원인을 끝없이 찾아 들어가는 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즉, 그렇게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많은 경우에 저희 상담센터에 오시는 경우도, 아, 그때 당신이 잘못했다. 그때 뭐 네가 그러지 않았어야 된다. 그때 뭐 형제 자매가 그랬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범인을 막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인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찾아낸다고 해서 아이가 방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을 찾고 꼬리를 잡는다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건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중요하지만 현재를 대처하시고 아이와 미래를 도움을 주시는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떤 한계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칫하면 가족 내에 계속 서로 상처만을 양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핵심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이유에든 간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뭐 제가 나름대로 하면 삶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이 친구들은 겪었다. 그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나? 그리고 말할 수 있다고 느꼈나? 즉 내가 말하면 들어줄 거야라고 느꼈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인을 그러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말했더니 공감받고 격려를 받았나? 아니면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좌절, 두 번째 단계에서 좌절이 됐는가? 이고요. 또한 세 번째까지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말도 할 수 있었고 공감받고 격려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애써 줬는가? 옆에서 같이. 엄마 나는 또는 선생님 저는 혼자는 못하겠어요 했을 때 그걸 이 친구의 눈높이답게 이 친구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애써 주려는 사람이 있었는가? 저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없었던 친구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없었던 친구들이 지금 은둔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즉, 당사자를 넘어서 가족이 처음 겪는 어려움이고요. 이거는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제가 여기다 이미지를 표현했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도움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약하게 표현을 했는데 나 이제 도저히 옛날 상태는 못 살겠다. 그렇게 처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은둔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나 요인을 좀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우리 가족 내에 해당하는 원인들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찾아서 누구 잘못, 몇 년도에 몇 살 때의 잘못을 찾기 시기보다는 위의 사이클을 다시 밟지 말자. 쟤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원인을 찾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유사한 경험을 했었던 친구가 이미지로 표현하는 자신을 어떻게 이미지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이 지금 이미지를 표현한 대상자는 저희가 했었던 그 프로젝트의 면담자는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저기 파이청년학교의 자문교수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친구들은 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은토의 경험, 고립의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을 과거에 했었던 경험을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심경을 말로 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다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라고 이미지를 선택해 달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전적으로 선택을 한 거입니다. 몇 가지만 그 중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친구가 한 명의 아이인데 자신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 왼쪽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 나에게 분명히. 그런데 나는 그 빛이 들어오는 밖에서 빛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문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전혀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 얼마나 또는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황폐하고 공포스러운지를 잘 표현하고 있죠. 이게 과거에 내가 느꼈던 나다, 나의 상태이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현재는 그러면 어떠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는 좀 나와서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활동의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한 게 이 왼쪽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늪을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늪에 빠진 것 같은 감정을 가끔씩 느낀다. 그래서 한 발이 들어가면 오른발이 빠지고 오른발을 꺼내면 왼발이 빠지고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여기는 야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빛이 들어오고 있고 나는 이 친구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이거든요. 여전히 그림을 계속해서 좋아하는 걸 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혹시 이 가운데 그림이 보이시나요? 지금 그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운데 건널목이 있고 여기 신호등이 있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표현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감정을 표현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이걸 듣고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 신호등이고 왜 그 건널목이냐? 너의 상태가 지금 그랬더니 정말 철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너가야 된다. 그리고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 근데 난 못 건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이건 건너면 안 돼. 이런 상태였는데 불이 바뀌었대요.
지금 그래서 누구나 다 건너가고 있고 안전하다는 걸 안대요.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내가 건널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 100가지, 1000가지의 말로 표현한 것보다 자신의 지금 그 주저함, 두려움, 안 해본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줬습니다. 마지막은 그럼 미래는 어떨 것 같으냐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은 비슷할 것 같다. 계속 눈치 보고 세상이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하는 건 되게 비슷하다. 근데 아까보다 훨씬 밖이 얇은 커튼으로만 가려져 있죠. 완전히 가려진 문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이 자기가 가장 바라보는 자신의 미래다. 자기는 계속 그림을 그릴 건데 아까와 같이 실내에서 그리지 않고 나와서 그릴 거다. 여기에도 역시 사람이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과 함께 뭘 하겠다는 모습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갇혀서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그 단계를 치열하게 지금 스텝을 밟아가는지를 너무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거 중에서 요 밑에 부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역시 파이청년학교 재학생이었던 이제는 여기 학교를 그만둔 친구인데요.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 친구도 그런 경험이 있던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그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철학적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자기는 이 말이 굉장히 와 닿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글입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이들을, 즉, 은둔형 외톨이 친구들을 목적론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기시미 아치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이쪽에 관심이 많은 철학자이며 교육자입니다. 그분의 말을 인용한 거죠. 아들러 심리학은 이들을 목적론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예컨대 방 안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다, 이들은. 그래서 역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벗어난다면 자신은 이제 누구한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과제를 분리해야 된다. 대부분의 부모나 교육하는 교육자는 은둔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너 빨리 나와 쉽게 나올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 이 두 개를 반복한다. 양극단을 반복한다. 하지만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이의 과제다. 옆에서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나 교육자는 아이가 밖으로 나오고자 할 때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나는 너를 언제든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 친구가 대답한 말입니다. 즉, 자기가 경험을 은둔형을 했는데 이런 목적론적 관점에서 아이의 과제로 주고 그 아이의 순서를 기다려주고 그 대신 나온다면 도와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표현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얘기를 다 아셔도 현재 바로 막 실천을 하시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방법을 많이 찾으시죠. 안타깝게도 저도 어떤 해결책을 정말 어떤 만병통치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저도 그 부분을 마음 아파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조사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좀 정리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이름을 달아야 될까 여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솔루션이다, 해결책이다 이렇게 드릴 수도 없고요. 대응 방법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냥 팁입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해 보셔라. 즉, 지금 대응하고 있는, 지금 자녀와 하고 계신 또는 자녀의 행동을 보실 때 제3자가 본다면 어떻게 볼까라는 부분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일지를 기록해서 오세요. 지금 요번 주는 3일 내내 새벽에 잤다. 요번 주는 3일 내내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은 것 같아. 사실 다 추측에 가깝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물론 도와주는 상담자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부모님이 보실 때 심각성이 변해가는 추이,
아니면 좀 나아지는 추이를 그냥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화된 거창한 일지가 아니라 그냥 메모 형식으로 좋고요. 그걸 보셨으면 좀 긴 기간 동안에도 추이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집에서만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시급하게 전문가에게 빨리 가야 되는 문제인지 급성으로 뭐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시는 거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머무는 공간이나 활동이나 지금 활동하는 내용이 뭔지, 대화하고 접촉하는 정도가 뭐 5분 정도 얘기하고 들어갔다. 아니면은 30분 정도는 방에 아닌 마루에 머물고 들어갔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리적으로 독특한 행동을 안 하던 행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족한테 협조하던 행동이 뭐다, 가족에게 소리 지르는 정도가 뭐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원래 소극적이어서요. 나아질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제3자도 그렇게 볼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경우가 굉장히 나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서로 다투지 마시고 일지를 좀 놓고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적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사실은 뻔해 보이지만 이 부분 저는 되게 강조를 합니다. 상담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나 가족이 그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나 바람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몇 가지 드리면은요. 뭐 고등학교 아이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방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요.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냐면 결석 일수가 늘어나니까 괜찮으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라고 하면 아버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죠. 애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내가 그 질문에 명료하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더 갈 수 있죠. 나와서 지금 얘가 학원은 가기 시작을 했는데 학원 간 이후에 실망하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들락날락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대답을 멈칫멈칫 하시는 경우는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아이와 자꾸 접촉이 일어나면 나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아이한테 확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또는 아까 말씀드린 평범한 삶, 이런 것들이 내 위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다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1, 2년은 좀 늦게 대학 가도 돼요. 아니요, 대학 안 가도 돼요. 내지는 천천히 직업 가져도 되죠. 그런 부분들이 부모나 자녀들, 그 가족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하신지 그 부분들을 먼저 점검해 보시라 보면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거 꼭 권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셔라. 과거로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때 당신이 애한테 소리를 질렀다. 중학교 때 우리가 그때 그런 걸 하면 안 됐었다. 이렇게 과거로 계속 가시면 시간도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요. 서로 너무나 에너지를 소모하세요. 예, 지금 협의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과거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해야 할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도와줘 보자.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거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만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얘기죠. 반드시 연대하셔야 됩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너무나 어렵고 마음적으로 얼마나 진짜 참담하시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족이 대응하고 계신데 많은 경우 이제 부부가 대응을 하시죠. 그럴 때 네 탓, 내 탓을 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갈되기 전에 서로 비난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저렇게 해주는 게 좋아. 뭐 예를 들어 소리 질러서라도 나오게 하는 게 좋아. 아니야,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아. 쪽지를 적는 게 좋아, 쪽지를 적지 않는 게 좋아. 카톡을 보내는 게 좋아, 보내지 않는. 굉장히 작은 것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시기 전에 그거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필요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서로를 지지하거나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나왔을 때 그 혼선을 가지고 아이가 다시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구성원 간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되게 힘든 얘기겠지만 연대하실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좀 하셔야 된다. 이견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닌 자녀의 욕구에 좀 이거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좀 집요하게 상담 장면에서 볼 때는 아닌 경우들도 좀 있어요. 즉 뭐냐면 제가 계속 범인 찾기에 몰두하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후회와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부모로서 이랬으면 안 된다, 저랬으면 안 된다. 다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이슈예요. 그죠? 제 욕구고 내가 후회와 자책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로 인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보는 거를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돌보기처럼 내 감정에만 휩싸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나는 아닌데 저 배우자가 라고 범인을 찾기 시작하면 이건 다 우리 이슈일 뿐이에요. 자녀가 지금 어떨까? 제가 마음이 어떨까에 더 에너지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자책을 포함해서 나를 돌보는 내 감정에 치우치는 에너지를 쏟는 거는 좀 훨씬 더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녀를 대할 땐 좀 자제하시고, 저는 대신, 청년재단이나 아니면 어떤 공감인이나 이렇게 다른 센터를 통해서 나의 해소하셔야 될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별도의 처리가 충분히 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지원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걸 자칫하면 자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쫓아다니게 되고, 뭘 보낼 때마다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보내시게 되거든요. 자녀는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나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너무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쉬운게 쓴 것 같아요. 친절하셔야 된다. 이거는 햇빛을 쐬라, 외출해야 된다, 비타민 챙겨 먹어라. 이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시고 싶고 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이한테는 지금 그럴 힘이 없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못하는 게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그게 너무 아쉽게도 간섭이나 잔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동굴 앞에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는 얘네는 동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문 앞에서 네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맛있는 걸 해줄게. 네가 나오기만 하면 외출을 할게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래서 너무 격렬하게 대환영해주거나 너무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을 어텐션을 그 친구한테만 주는 거를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저 아까와 같이 어려우셔도 조금은 리모트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다행스럽게 대화를 할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제가 여기 많은 X표를 쳤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하시고 좋은 마음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하지만 상당히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을 주기별로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좀 적으시라고 하고 저도 그걸 면밀히 좀 멘토링을 해드리는 편인데 이런 거죠. 엄마 나는 뭐 새해에 나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어떤 친구들은 난 이제 폐인 같아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럼 네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부인 부정이죠. 그죠? 사실 저희는 그런 말을 너무나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잖아요. 실제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는 그래 그만큼 힘들구나를 알아주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주셔야 돼요.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고 지금 너무나 과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리가 없어. 그거로만 하지 마. 이렇게 되는 순간 말이 닫혀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세요. 너는 어릴 때도 이런 걸 잘했고,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자는 대화를 지금 시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극도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 부정, 축소, 전환 이렇게 좀 짧게 축약을 했는데요. 너의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아처럼 들릴 만한 얘기를 저희가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너 1, 2년 있었지만 그거 금방 개선될 거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하면서 어텐션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너 좋아했던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힘듦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크지 않아라는 위로를 하고 싶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계속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찾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조언 주고 합리적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밑에 있죠? 그렇구나. 너 정말 힘들구나. 이게 끊임없이 대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획일적이라 하더라도 너 그렇게 힘들구나. 너 그런 마음이구나. 이런 표현만 하셔도 위의 표현보다는
말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언어로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니까 막연하게 사랑해, 막연하게 미안해, 크게 아이들이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거는 혹시 가정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너 제일 뭐 편해지고 싶은 거 없니?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런 걸 대화를 통해 찾기 어렵고 정말 완전 은둔이 되어 있다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왜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마루에 있으면 얘가 화장실 안 갈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내가 외출하고 나서 얘가 우리가 없을 땐 나오는데 우리가 외출을 그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럴 수 있는 동선에서 얘가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가 같은 것들은 진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피하고 싶고 그런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가정 내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는 동선을 해결을 만약에 해주실 수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다른 각도죠.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뭐 일본의 사례들도 그렇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특히 다른 가족에게 광범위하게 하는 폭력 이런 거는 분명하게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제가 상담을 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동생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금 저 언니가 힘드니까 좀 참아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점점 과해질 수 있지, 걔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해서 은둔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머물러도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치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연결돼서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 저도 좀 목격하면서 지금 좀, 많은 대응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다른 자녀가 피해를 슬슬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정신이 빠져 있고 힘들어 하시는 동안에 엄청나게 다른 자녀가 눈치를 봅니다. 내가 여기서 조용히 지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빠가, 언니가, 형이 힘드니까 너라도 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를 부지불식간에 하세요. 근데 이 친구는 대부분이 더 어리거나 뭐 한두 살 차이의 누나나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라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에어린 같은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에어린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자기가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고는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도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제일 가슴 아픈 경우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은둔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애들도 감정을 토로할 네가 얼마나 힘드니. 우리에게가 아니어도 뭐 어떤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든 간에 얘가 나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부당하게,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주시면 감당을 못 합니다. 예.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다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저 오빠가 저 언니가 저래서 힘든데 나라도 뭐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되지 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면 부모님 오시는 걸 다 애어른처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데서 굉장히 피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 가정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내 아이만의 특성이 있고, 우리 부모만의 양육 방식이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만 있었던 가족 내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는 얘만 겪었던 사회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재단에서 부모 교육도 하고 또 다른 책들도 있고 뭐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걸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정의 사례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를 생각하시는 걸로 해결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일반적인 거를 가져오실 때 저는 오늘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일반적인 거를 좀 가져왔고요. 반면 분명히 우리 가정에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특수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가정의 사례를 맹목적으로 적용하시고 거기에 맹신하지 마셔라. 그래서 어떤 자족 그룹에서 대화를 하실 때도 그거에 객관성을 좀 유지하시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일 수도 있으면서 이거는 배경으로 꼭 반드시 깔고 가야 되는 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나 혼자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에 광범위한 사람들의 도움이 많아질수록 도움이 된다. 이 아이가 잘 지냈던 친척도 도움이 되고요. 잘 지냈던 사촌도 어릴 때 잘 지냈던 기억들을 소환할 수 있고요. 또 넓게는 전문가나 상담 정신과 아니면 아까 그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이 벗어난 사람들이 찾아가 주는 서비스, 피어 서포트 서지 같은 거. 그리고 저희도 지금 파이도 방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전적으로 도움을 좀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최악으로라고 느끼는 경우를 봤던 거는 아이가 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되게 어릴 때 은둔을 시작했는데 주변에 전부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방에 있고 아이는 공공연하게 유학 간 아이가 됐으면 해결은 어디 곳에서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부분들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방 안에 아이가 되어 보셔라. 물론 이런 상상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 아이처럼 지내면 어떨까를 많이 고민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볼 때는 세상은 위험하고요. 자극도 기쁨도, 그래서 자극도 차단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자기한테 형벌을 주듯이 기쁨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두고 나에 대한 벌처럼 생각하는데 너무나 어쩌면 기질적으로 순하거나 용기가 없을 수도 있겠고 나 외에는 공격할 대상을 찾지 못하겠는 거죠. 누구를 원인으로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공격할 대상을 자기에게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가두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된 아이,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의 위치가 되었다라는 입장으로 많은 것들의 대화나 시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도 되셔서 이해가 되시면 일단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실 수 있죠. 분노하시게 되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담는 매뉴얼을 지금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아니면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매뉴얼이 올해 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뭐 대단한 내용을 담지는 않지만 짧게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나누고서 마치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이런 사자성어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줄탁동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누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뜻은 요 그림에 있듯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요 병아리, 그 속에 있는 새끼하고 어미닭이 안팎으로 서로 쪼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미닭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쪼아대면 병아리도 되기 전에 알이 죽죠. 그죠? 근데 이걸 좌우하는 건 속에서 성숙됐다라고 신호를 보냈을 때 밖에서 도와주는 힘이 들어왔을 때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둔형 아이들과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어미닭은 다만 알을 깨고 나오는 작은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거는 병아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어려우셔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되 얘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실 때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그림은요. 역시 아까 그 은둔형 경험을 했었던 친구가 선택한 이미지입니다. 자신을 보여주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무슨 예술 작품 같지 않나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거 그림을 보고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가? 무슨 유화를 그린 건가 했거든요. 모르시겠죠? 이게 세차장 소리래요. 세차장 소를 쳤더니 이렇게 나온 거래요. 그래서 이걸 왜, 이게 왜 너야? 라고 표현했더니 자긴 이런 다채로운 색깔이래요. 네, 자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 뭐 어떤 색인지 모르겠죠? 까만색이든 노란색이든 밖에 세상에 드러나지를 못했다. 난 이렇게 다채로운 사람이다.
지금 세상에 나와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 걸 알았다. 근데 그전에는 그중에 일부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짧다면 짧고,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질문이 하나 있으시면, 네. 있는데 1베리 K님이 질문하신 거고 요거 읽으셔야 돼요.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식의 은둔이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은둔의 장기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또한 이 상황에 점차 길들여지고 익숙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은둔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기들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면 하고요. 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이런 장기화, 그리고 장기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이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구동성 다 말씀하시는 경험하신 분이나 부모님이나 경험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걸 정말 감사하게도 경험하신 부모님이나 또는 전문가가 다 이구동성 하는 말은 가만두면 나오지 않는다. 이죠.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되면 저절로 알아서 나올 거다. 자신이 뭘 깨달으면 나올 거다.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이 저희보다 30년 정도 은둔형이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년 이상의 현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 모두 하는 말이 주변에서 아무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나왔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한테 믿음을 줬고 끊임없이 격려해 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그것들이 정말 되게 진심이었고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노력들이었다. 그러니까 계속 손을 내미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장기화를 막으시려면 그냥 가만히 두면 장기화는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되지 않는 도움들을 계속 저희가 논의해서 해야 되고요. 연구가 필요하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재단에서 진행했던 9월 온라인 부모 교류회 진행을 해 보았고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재단에서 직접 모여서 원래 부모 교류회가 진행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좀 건강하게 다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해당 자료라던가 내용 같은 것들은 저희가 담당 교수님과 좀 협의를 하고 또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은둔형 외톨이 부모 모임 카페가 네이버 카페에 있죠. 그쪽을 통해서 따로 공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당장은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 달에도 부모 교류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재단과 청년재단 뭐 유튜브 채널 저희가 진행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